지난주 새벽, 누리호 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시대에 돌입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보여준 또 하나의 가능성에 각국 국방부가 일제히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남쪽 하늘을 길게 가로지른 궤적의 워싱턴부터 베이징, 평양과 도쿄 등 각국 상황실 모니터가 번쩍하고 켜지고 한국이 ICBM을 쏜 게 아니냐는 의심과 질문이 쏟아지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이번 발사체가 아직 준비 운동 단계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누리호를 성공시킨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이미 메탄 엔진과 재사용 발사체, 차세대 로켓 엔진 개발 스위치까지 동시에 올려버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우주 시대의 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사의 목표 궤도는 고도 약 601km의 태양 동기 궤도로 이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 시각은 0시 54분부터 1시 14분까지 단 20분뿐이었습니다. 바람과 낙뢰 같은 날씨 변수는 물론이고 우주정거장 ISS가 발사 궤도에 근접해 있어 매우 까다로운 발사 조건이었죠. 그런데 발사가 예정된 55분이 되었음에도 로켓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발생해 발사가 잠시 연기된 것이었는데요. 발사 시간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0분이 지나도 로켓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이대로 발사가 무산되는가 싶던 순간 로켓이 다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발사 가능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인 1시 13분, 누리호가 맹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저 높은 우주로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뭇거림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엄청난 기세로 솟구친 누리호는 이륙 2분 뒤 일단 로켓을 분리했고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과 2단 엔진 분리도 안정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초당 7.5km의 속도로 비행하던 누리호는 발사 7분 만에 고도 500km를 돌파했으며 약 12분 후 3단 엔진을 정지하고 궤도에 진입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13분부터 주탑재 위성인 차세 대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기 시작해 부탑재 위성 12기까지 순차적으로 분리해 성공하며 발사 18분 만에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내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진들은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야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하며 기쁨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차세 대중형 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경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까지 무사히 성공하며 이번 임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탑재된 탑재체의 총중량은 약 960kg으로 지금까지 누리호가 올려본 적이 없는 하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4차 발사는 이전의 시험 발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1, 2, 3차 때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책임지는 전형적인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제작 총조립 협력업체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서 진행한 사실상 첫 임무였습니다. 즉, 연구소 시제품 단계를 넘어 대량 발사를 염두에 둔 양산형 발사체 체제로 넘어가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진정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누리호는 높이 약 47m, 직경 3.5m, 발사 중량 약 200톤, 3단 구성의 적외도 1.5톤급 위성 투입 능력을 가진 중형 발사체입니다. 스펙상으로 일본 H2A나 유럽의 베가 계열과 나란히 비교되는 급으로 분류되는 본격적인 우주 발사체라 할 수 있죠. 외신들은 이번 4차 발사로 한국 민간 우주산업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공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으니 한국이 또 한 번 거대한 군사적 도약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AP통신과 걸프뉴스는 누리호의 성공을 두고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 자력 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 기반 감시체계와 더 큰 미사일을 만들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미사일은 두말할 것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처음부터 한국의 누리호를 순수 과학 로켓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서방 매체들은 첫 발사 때부터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런 대형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주기술과 미사일 능력이 겹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논조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BBC 역시 우주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한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며 ICBM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또한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우주 발사체 테스트를 성공하며 ICBM의 첫 번째 난관인 대기권 돌파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시험 발사보다 훨씬 무거운 위성을 훨씬 빡빡한 시간창에 맞춰 정확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스펙을 ICBM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론상 최대 13,000km급 사거리를 가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발사해도 북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로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CBM을 훌쩍 뛰어넘는 스펙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운용하는 최상위급 ICBM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정도 성능의 ICBM을 보유하게 된다면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우주 강국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해외에서는 또 하나의 패권국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4차 발사에서 외신들이 특히 눈여겨본 지점 중 하나가 이 모든 과정을 국가연구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그것도 한국방산의 가장 큰 축을 맡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총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방산 최고의 베스트셀러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천궁, LSAM 같은 한국형 방공체계와 각종 유도무기와 레이더, 전투기와 헬기 엔진까지 아우르고 있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복합 방산업체입니다. 이런 회사가 우주발사체 기술까지 같이 손에 쥐고 있다는 건 군사기술과 우주기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외 군사 전문가들이 긴장하는 포인트도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로켓을 만드는 기관과 미사일을 만드는 기관이 서로 다른 연구소라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수준의 이야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국 최대 방산업체가 우주 발사체까지 함께 쥐게 된다면 질문이 어떻게가 아닌 언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ICBM급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단계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ICBM은 단순히 높고 멀리 쏜다고 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진짜 ICBM이 되려면 재진입체 설계, 극초음속 구간 열방호, 정밀 유도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운용 같은 기술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 분야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괴물급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의 고각 발사 시험을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고 섭씨 수천 도를 견디는 탄소, 페놀 복합재 등 핵심 소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설계도 있고 부품, 소재도 있다. 단지 ICBM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실험만 안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작정하고 ICBM을 만들려고 한다면 빠르면 6개월에서 늦어도 2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ICBM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탄두로 탑재될 핵무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핵탄두 없이는 그저 엄청나게 비싸고 멀리 나는 재래식 미사일에 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매년 전 세계 안보 전략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글로벌 예측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한국이 10년 내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년 사이 응답 비율이 15%나 증가한 것이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가설이 아닌 주류 시나리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핵무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용인한 것에 이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통해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당장 한국의 독자 핵개발을 공식 허용한다는 뜻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이 전 세계로 날릴 수 있는 장거리 핵투사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핵탄두가 한반도에 함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먼 미래가 될 ICBM 개발이나 핵무장은 미뤄두더라도 당장 이번 발사 성공이 우리 안보에 주는 의미는 큽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기지 지휘소 이동식 발사대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정찰 위성 전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사 수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러시아 발사체를 빌리곤 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발사 일정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끝까지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죠.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이제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위성 등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모든 위성들을 우리 스스로 원하는 때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상도 광학위성이 몇 기만 궤도에 더 추가되어도 북한의 방공망 배치 상황,
신형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위치, 이동식 발사대 이동 패턴까지 훨씬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미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한국산 정찰위성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는 순간 말 그대로 북한이 숨을 곳은 한 평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벽 하늘을 가른 누리호 4호의 불꽃은 금방 사라져버렸지만 그 궤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 땅끝에서 시작된 한 줄기 불꽃이 워싱턴과 베이징, 평양과 도쿄의 계산기를 바쁘게 두드리게 만들고 있죠. 이번 발사 성공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자체 발사체 시대를 열었다. 민간까지 뛰어든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진입 신호탄이라며 상당히 과감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특히 놀란 지점은 바로 한국의 속도인데요. 후발주자인 한국이 놀라운 개발 속도로 기존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만 해도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어진 2, 3차 발사에서 연달아 완성도를 끌어올리더니 네 번째 발사만에 완벽한 성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이걸 도달이 아닌 시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주청은 누리호를 최소 6차까지 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내년 예산의 7차 발사 준비비까지 반영하면서 사실상 전기 발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연구용 실험 로켓이 아니라 국산 정규 발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신들이 한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하는 이유도 이 부분입니다. 발사체를 정부 연구소가 한두 번 띄워보고 마는 단계가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민간 기업이 총괄하고 위성 제작사와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탑승하는 독자적인 우주 생태계가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흐름만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면 한국은 곧 기존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천천히 걷는 법을 모르는 나라이죠. 이번에도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아닌 통째로 뛰어넘어 다음 층으로 넘어가 버리겠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형 스페이스 X라 할 수 있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대한항공이 현대로템과 손잡고 재사용이 가능한 35톤급 메탄 기반 우주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사용 발사체는 일단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분리된 1단이 다시 엔진을 켜서 수직 착륙으로 돌아와 재정비 후 다시 날아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연료만 다시 채우고 짧은 점검을 거쳐 여러 번 쓸 수 있다 보니 발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주 산업 전체의 단가도 빠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진정한 우주 시대에 돌입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술로 이 분야의 선두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 X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메탄 엔진인데요. 지금까지 누리호와 같은 액체 연료 로켓에 사용되던 연료는 등유 계열의 RP1, 케로신이었습니다. 출력은 좋지만 그을음이 많이 생겨 엔진 안에 카본이 쌓이기에 여러 번 재점화해야 하는 발사체에는 불리한 연료라 할 수 있죠. 반면 메탄은 산소를 충분히 섞어서 태우면 그을음이나 침전물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타기에 반복적으로 엔진을 점화해야 하는 재사용 발사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연료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 X 역시 차세대 발사체의 엔진으로 메탄 엔진을 채택하고 있죠. 대한항공이 이번 사업에서 맡은 역할은 이 메탄 엔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터보펌프 개발인데요. 터보펌프는 극저온의 연료와 산화제를 빨아들여 수백 기압으로 압축해 연소실로 보내주는 핵심 중의 핵심 부품입니다. 영하 180도 수준의 액체 산화제와 영하 160도 안팎의 액체 메탄을 들여오면서 반대편에서 가해지는 수천 도의 고온가스를 견디며 동시에 분당 3만 번 이상 회전해야 하는 개발 난이도가 정말 높은 부품입니다. 조금이라도 설계가 어긋나거나 소재 강도가 떨어질 경우 엔진 전체가 폭발해버릴 정도이죠. 그럼에도 대한항공 측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메탄 엔진의 최적화된 고성능 고신내성 터보펌프 개발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개발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런 터보펌프를 감싸는 극저온 추진제 탱크와 구조체 그리고 각종 시험 설비를 맡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K2 전차, 각종 방산 플랫폼과 철도 차량을 만들면서 쌓아온 중장비 제작 기술이 이제 통째로 우주 발사체 구조체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490억 원, 기한은 2030년 10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는 기존 선진국들의 개발 시간과 비교해도 매우 촉박한 개발 스케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나사의 기술까지 이전받은 스페이스 X에서도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에 성공하는 데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고작 5년 만에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무모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도전과 달리 한국도 이번만큼은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호라는 국산화율 95% 수준의 우주발사체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터보펌프, 연소기, 시험 설비, 발사대까지 자체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항우연은 극저온 펌프 캐비테이션 성능 예측 및 시험 평가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로켓 연료 펌프의 핵심 부품인 인듀서 설계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손봤습니다. 이를 위해 30톤급 액체 로켓 엔진에 쓸 인듀서를 직접 설계하고 수없이 반복 실험을 하며 성능을 끌어올렸는데요. 그 결과 초기 설계와 비교했을 때 연료를 빨아들이는 능력을 무려 40%나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일본 정도만 갖고 있다고 여겨졌던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 따라잡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의 인력 규모를 곱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보펌프 개발에 투입된 핵심 인력은 고작 17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엔진 개발 전체 인력을 합쳐도 60명 안팎, 발사체 구조와 시스템까지 다 묶어서 약 240명 수준의 팀이 누리호를 완성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투입되는 미국, 중국, 일본의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면 이건 소수정예를 넘어 특공대라 불러야 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진들은 정말 특공대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위험과 난관을 돌파해온 역전의 용사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누리호의 전신인 나로호 개발 초창기에 한국에는 액체 로켓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러시아에서 일단 로켓을 통째로 사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오자는 마음으로 러시아로 향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자 우리 기술진들이 손을 대볼 수 있는 영역은 극도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파견됐던 연구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선 하나, 나사 하나를 만지는 순간에도 러시아 인력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해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엔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터보펌프나 산화제 라인은 아예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갔는데 보닛은 열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시동 거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연구진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외우고 머리로 복기하고 현장 감각으로 추론해서 기술을 쌓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진들에게 노하우라도 들어보겠다고 그 독한 보드카를 수도 없이 들이켜야 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간신히 얻어온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부지 제약 때문에 산 중턱에 시험 설비를 덕지덕지 붙여놓듯이 설치해야 했고 액체 산소가 색이라도 하면 그대로 화염에 휩싸일 수 있는 살벌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안전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 설치까지 포기해야 했을 정도로 여유가 없었다고 하죠. 이런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수백 번의 엔진 시험을 반복한 끝에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리호의 국산화율 95%라는 수치가 더 깊게 와닿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술적 저력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우연은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누리호가 약 600km 고도의 저궤도에 1.5톤급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새 발사체는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위성을 더 먼 궤도까지 실어 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 정찰 위성은 물론이고 대용량 통신 위성과 달 궤도선, 달 착륙선까지 우리 발사체로 올려보내겠다는 것이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던 것처럼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거대한 배를 건설해 나가고 있죠. 다만 이 성공의 박수를 보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씁쓸한 뒷면도 있습니다. 밤샘 일정으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연구진들은 다음날 대전 본원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받은 메일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새벽 발사 전후로 제공됐던 서너 끼 도시락 값과 야식 비용을 각자 개인 출장비로 정산하라는 통보였기 때문입니다. 축하 메시지보다 먼저 도착한 첫 이메일이 밥값 내라는 계산서였다는 것이죠. 연구원들도 허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대한민국 우주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대우가 왜 이 수준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 수준의 물리기계 제어 전산 인재들이 모인다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정장 인력 대우는 바닥이라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비정규직 신분으로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고 핵심 기술을 쥔 베테랑 연구원들은 더 나은 연봉과 근무 환경을 제시하는 민간 IT 반도체 기업이나 해외 연구소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은 결국엔 인력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 우주로 올라가는 비행 궤도를 계산하고 영하 180도에서 버티는 엔진과 터보펌프를 설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10년, 20년을 통째로 갈아 넣어야 겨우 한 명 나오는 너무나도 귀중한 인재들입니다. 게다가 우주업계에서는 한 번 검증된 인력은 곧 보증서가 딸린 골드바라 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 경력 하나만으로 세계 어디를 가도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열정 페이를 받고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애국심에만 호소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합당한 연봉과 연구 환경,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밥값과 임금을 깎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비를 줄이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번 떠난 인재를 다시 데려오려면 몇 배의 돈과 시간이 들고 그 사이에 잃어버린 기술과 경험은 숫자로 환산조차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 강국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발사는 단순히 로켓 하나를 하늘로 쏘아 올린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지켜낼 수 있는 우주 주권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발사가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닌 우주 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여정의 화려한 시작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